내가 이렇게 아끼는 거지만 그냥 버려버리겠어. 내 인생에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도려낼 때 약간 자신에게 벌을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게 만든 나 자신에 대한 벌, 이런 느낌으로도 사실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버려내는 작업.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별일 아닌 상황에도 생각이 꼬이고는 하죠. 특히 경제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을 때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결국 왜 이렇지? 왜 어렵지? 왜 힘들지? 왜 안 되지? 라는 질문들만 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해법을 함께 꺼내주실 마음을 가지러니 책의 저자 남인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낮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걸 나누고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음을 가지러니라는 심리 에세이를 냈습니다. 이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러니를 쓰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기획하던 시기가 어떨 때였냐면요. 우리나라에 정말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많이 덮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과 또 어떤 사회에 관한 일인데도 많이들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혼란스럽고 괴로운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다스려서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개인으로서의 나, 그리고 이 나 안에서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바깥 세상과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시기를 어떻게 넘기면서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서랍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저분한 물건들을 착착 정리해 나가듯이 마음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분류하고 정리를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저를 위해서 정리하면서 책으로 또 나오게 된 거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은 이제 귀찮음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가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을 처음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막연한 직업이에요.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뭐 고시를 본다, 아니면 특정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러면은 노력을 해야 될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글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일단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글에 재능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옵션을 걸어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개의 작품을 써서 그것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하고 공모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이 일을 그만두자. 근데 막상 한 개를 써보니까 100개를 쓰려면 제가 80세를 넘겨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했죠. 그래, 20개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목표가 되냐면은 제가 글을 잘 써야겠다는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20개를 쓰는 게 목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그냥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썼죠. 이거를 마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20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쓴 거는 그냥 날아갔고요. 두 번째 쓴 게 공모전에서 눈에 띄어서 그걸로 제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커리어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이 많았어요. 왜 나보다 글을 더 잘 쓰는 것 같은 글동무들, 그런 동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뒤돌아보니까 나만 남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어떻게 나만 데뷔를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게 의문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서 작품을 2개라도 써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장편을 끝까지 써서 하나를 뭐 알아주건 말건 그냥 끝까지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왜 더 글발이 좋은 사람들이 데뷔하지 못했지? 저는 이상했던 거고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냥 해서 그거를 완료까지
하면 그것 자체로 일단 저는 경쟁률이 허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100대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100명이 다 끝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그 시절에 이제 왜 그렇지? 라는 걸 그 시절에 이제 느끼셨네요. 저도 이제는 이제 어떤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 보니까 콘텐츠를 좀 이렇게 상을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대회 같은 데서 이제 심사위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종심까지 올라온 그 수많은 그 콘텐츠 산물들 이걸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상을 받을 만한 그 단 하나 요거는 누가 봐도 잘했어 뭐 이런 것들이 한두 편 눈에 띌 뿐이고 대부분은 사실 이거를 상을 줘도 되나? 하지만 그래도 참가했으니까 장려상 이런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결과물을 만든다 이거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주. 안 냈으면 못 받았을 장려상을 네. 끝까지 써서 받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커리어가 시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는 대상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위치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중에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글을 봐달라는 그런 청소년이 있었어요. 네. 원래 잘 만나주지 않는데 지인이어서 어떻게 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그 샘플 글 이걸 봤는데 약간 한숨이 나왔어요. 네. 처음 글 봤을 때. 예. 작가가 되는 게 꿈인 사람인데 이 상태로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글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정말 아주 큰 글 쓰는 대회에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그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수준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나 재능의 영역일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책 한 권씩은 있다는 말을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가님의 인생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 내 인생책이다 이렇게 인생책을 만나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작가님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셨는지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이런 것과 내 인생을 바꾸는 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 이런 소설책류였고요. 좀 청년 시절에는 새해의 선물 은희경 작가의 데뷔작이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었던 이런 책들이 저의 마음을 건드렸고 굉장히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러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인생을 바꾼 책은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바꾼 책은 사실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면은 이게 나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나만 알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기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던 재테크 책 이런 종류였어요. 근데 그 책 자체가 훌륭하다고 말은 못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로서 봤을 때 질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전혀 모르던 세상을 정리를 해준 그런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래전에 제가 보고서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책들이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읽기 좋은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책들이요 그래도 읽기 편안하기 때문에 웬만큼 순위에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훌륭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읽을 수는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는 있는 정도의 되는 접근성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하는 재테크 종류나 아니면은 또 자기계발이라든지 그런 내가 이제까지 접하지 않았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들도 한 번씩 저는 다 좀 다가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소설만 읽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점을 바꾸면은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였는데 나는 이런 쪽에 고개를 아예 돌리지 않았었구나 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인생의 길을 좀 더 다르게 설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을 읽은 후에 버릴 물건 하나 이상 찾아서 정리해봐라. 작가님은 버림의 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글을 읽은 후 버릴 물건 하나 이상 찾아서 정리해보라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인생의 암흑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집을 반으로 좁혀서 이사를 간 그런 일을 겪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집안이 물건으로 꽉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알맞게 차지하고 있던 물건들이 좁은 공간에 우겨넣어야 되니까 맞지도 않고 양도 이렇게 많고, 근데 그 물건들과 가구들이 새 거였어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버릴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간을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힘든 시기였는데, 뭐든지 항상 불행과 또 어려움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오잖아요. 예, 뭐 정신적인 거, 관계, 커리어, 그리고 경제적인 거, 그런 게 동시에 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때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결심했던 일이 그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거였어요. 제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를 숨막히게 하던 그 물건들을 그냥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 비워내는 작업을 할 때 약간 반 정도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화풀이 같은 심정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끼는 거지만 그냥 버려버리겠어. 내 인생에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도려낼 때 약간 자신에게 벌을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생을 흘러가게 만든 나 자신에 대한 벌, 이런 느낌으로도 사실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버려내는 작업. 그래서 집에 가구가 소파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침대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숨을 쉬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버릴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버리거나 아니면 헐값에 중고 시장 이런 데에 내놓아서 팔 때 그때 필요한 게 용기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끝까지 가장 최후의 순간까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지라는 질문에 좀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되었던 거예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외에 물건 이외에 좀 무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여러 행동들 또는 어떤 관계들, 이런 거에 대한 정리도 잘 할 수 있는 감각을 그때 익힌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것과 내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 혹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그 일명 쓰레기집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조금 안 치우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조차 버리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 사는 분들이 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입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 일상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정리하고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것, 그게 사실 내 자아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리를 하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뭐 커리어일 수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버리는 느낌, 그렇게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라는 걸 물건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내 삶을 정리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나쁜 것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삶이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상황이 지 알아서 굴러가겠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한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다른 것을 버리는 건데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기 싫은 거죠. 근데 버리는 작업을 연습을 해보면은 큰일 나지 않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선택한 거에 집중하면은 훨씬 더 삶이 괜찮은데? 이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선택은 결국 버리는 거, 뭘 버릴지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책에 잠들어 있는 자아 통제감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아 통제감. 얼핏 들으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 사소한 의지를 태도로 변환하는 연습을 해보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아 통제감이라는 게 자기 통제감이라고도 또 번역도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게 보통 통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돼,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깥 세상을 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정말 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멀리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자아 통제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자존감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그 감정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너무 세상은 어렵고 나쁜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가면을 쓴 채로 무력하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정말로 휩쓸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느낌으로 가지려면은요, 작은 행동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의 남편, 결혼을 저는 한 번 했는데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어떤 결혼, 30년을 거의 살았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당첨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뭔가 당첨됐다고 집에 빼러 오고 이러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뭔가가 당첨되는 경험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하다못해 뭐 돌잔치 가서 자 이거 뽑기 이렇게 하면은 뭐 드릴게요, 이런 것조차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당첨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응모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냥 응모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응모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확률이 이런데 이게 되겠어 하고 응모를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 그렇게 많이 됐던 거죠. 모든 것들은요, 운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300대 1 그 이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요, 자아 통제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이룬 어떤 단계를 그렇게 수백 대 1의 확률로 뚫고서 들어간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확률상으로 따지면 드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얼핏 보기에 숫자로만 보이는 그 확률, 거기에 작은 행동을 이렇게 하나 첨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갑자기 10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언가 회사에서 300대 1의 관문을 뚫어야지 이 면접을 통과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가서 운이 좋거나 면접관하고 나하고 합의에 맞아야만 될 수 있어,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면접을 볼 때 뭐 헤어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런 게 면접관들에게 좋은 작용을 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런 옷차림과 표정과 또 말투,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조직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적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확률이 이제는 200대 1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 확률은 분명히 좁혀졌지만 그 확률 안으로 들어가는 다음 경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체감은 못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번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 확률을 뚫을 확률은 사실 점점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부분이 포인트네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예전에 지금 하와이 대저택으로 살기 전에 직장인이던 시절에 인사부서장이었어서 공공기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면접은 극지연구소에 남극에 우리나라 세종기지하고 장보고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지에 파견할 대원들을 뽑는 면접도 제가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와. 근데 거기는 진짜 잘 뽑아야 되는 게 한 번 가면은 같이 13개월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잘 뽑아야 되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했는데, 근데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보는 경쟁률은 100대 1이다. 그런데
실제 면접장에 일단 가기만 해도 결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직장에 누가 면접을 보러 안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좋은 그 회사들의 공채 시즌은 다 비슷비슷하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데 붙어서 이미 들어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정으로 결시율이 꽤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기만 해도 100대 1이 아니라 한 7, 80대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준비를 좀 더 신경 써서 해가고 그런 걸 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대 1 이하로 확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또 들어가서 그 한 끗 차이라는 말이 딱 그런데 맞을 것 같은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그 100대 1, 300대 1 이게 약간 허수가 많습니다.